8월 1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문정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문정권 반대를 외쳤습니다. 기왕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김에 그 집회를 이끄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제발 긍정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릴 뿐입니다. 어떤 분은 너는 시원한 데 앉아서 실내에서 방송하는데 나는 더운 데서 개고생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저한테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불편한 분이겠죠. 저는 어차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개석상에서, 공공석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일정한 비판은 감수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 중에 틀린 이야기는 좀 짚어드릴게요.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방송한다는데 에어컨 있지만은 틀지 않습니다. 방송에 잡음이 들어갈까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정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요즘 또 부쩍 저한테 대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수구 기득권에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이나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치러야 될 싸움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시끄러워도 기차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제 목표를 향해서요. 어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용산에서, 미군이 용산 기지에 있다가 떠난 그 용산에서 신자주 선언이라며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진전에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 효과가 170조다 이랬습니다. 그 경제 효과 계산은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관변 의용기관에서 했을 건데요. 대외경제연구원이 제가 관변 의용기관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불편하면요, 저하고 나와서 토론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관변 의용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남북관계에서 퍼주는 일 외에 남북관계에서 얻을 경협의 효과라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 이래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이 결국은 폐쇄로 끝난 부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먼저 문을 닫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유엔에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지만은 어차피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으로 인해서 정부가 세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상황에도 북한에 돈을 퍼주고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문을 닫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협 효과가 향후 10년간에 30년간에 170조다. 저 계산법은 수식 좀 가져와서 국민들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요, 길거리 가서 노가다를 하세요. 머리 써가지고 나쁜 대로 굴리지 말고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따위로 써먹습니까? 자,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경협 폐달을 받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과속을 우려하고 있다. 자, 왜 저렇게 한국이 또 설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이다. 남북관계가 발전돼야 비핵화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비핵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은 미북 간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는지 국민 앞에 좀 설명을 해 보길 바랍니다. 어제 그 용산에서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원래 용산이 청나라가 진주를 하다가 일본군 기지로 쓰다가 나중에는 또 미군이 있었죠. 그래서 용산이 마치 외세의 지배를 상징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용산에서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하면서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또 용산이 철도에 또 시발이지 않습니까? 용산역, 서울역도 그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경협의 상징으로 한마디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철도 협력은 미국이나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재인은 예외를 찾겠다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제 한 이야기 중에 보면 통일경제특구를 경기 강원도 접경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고 아까 그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중국 만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통일경제특구는 검토 중인 부지만 1600만 평방메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접경인 신어주 그리고 러시아 접경인 나진선봉 등의 경제특구를 공동으로 개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북한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를 북한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겠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그것을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경원선의 출발지인 용산역에서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주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몇 달 전에요. 파주의 정권이 제2개성공단을 남쪽에 만들려고 한다. 지금 북쪽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치 바람을 탄다. 그걸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남쪽에 공단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 10만 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한 해 단위로 늘려가서 한 40만 명이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제2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가 이렇게 남쪽에서 한국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국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최소 170~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근로자들이 40만 명이나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북한으로는 매년 한 10조씩이 건너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파주 장단에 그런 공단이 만들어지니 LED 단지를 만드니 하는 이야기가 바다했습니다. 어제 문재인의 연설에서 이 내용의 일단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요. 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 강원 접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고 이러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위치가 북한에 있어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 등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 엄청 걱정하는 것처럼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요.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 특구를 조성해서 가로 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이런 돌발 변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남북 간의 인적 인 문제와 물자가 오고 가려면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문재인이 어제 이걸 갖다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우리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특구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부지도 160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남북 고성 풍력발전단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를 위해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도로 경기 광원 지역에 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면서 통일경제특구 입법안도 마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하고, 외국 기업들도 여기에 입주할 수 있고 인허가도 신속히 내주겠다고 하고, 북한 내의 경제특구,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나진선봉특구, 또 신의주 특구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북방 정책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핵심 과제는 북한 노동자가 최고 한 40만 명 정도가 남한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아가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과 야당의 합의를 구하지 않고 북한에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위치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지금 판문점 선언이라는 대북평화 사기쇼를 발표한 4월 27일에는 많은 정신 나간 국민들이 홀려가지고 박수를 쳤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싸늘히 식어 있고 비핵화가 잘 안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형식적인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왜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 언급을 합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을 해야죠.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 경협, 북한에 퍼줘야만이 비핵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동력이 아니라 거꾸로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이고 경제협력의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요, 어제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쿠키뉴스, 국민일보의 인터넷 뉴스죠. 쿠키뉴스와 조앤 CNI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은 지난주에 50.8이다가 이번 주에는 0.8이 더 떨어져서 50%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49, 48이 나오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분치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여론조사가 딱 50.0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자,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38.3%,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회사는 항상 지지율이 낮게 나왔으니까 가장 나쁘게 나온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리얼미터, 항상 정부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리얼미터가 지금 다양한 언론사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TBS의 의뢰로 교통방송 13, 14 이틀간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의 취임 67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5% 내린 55.6에 불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8.1이었겠지요. 자, 진보층에서도 이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부정평가는 아까 50%인 조원 CNI의 부정평가보다도 지지율 50%가 나왔을 때의 부정평가 38%대보다도 더 높은 39.1이 잘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하나는 50, 하나는 55.6이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의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경제나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가지고 국민의 신경을 끌고 있다. 남북관계를 저렇게 입만 열면 강조하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진전에 있어서는요. 또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을 언급하지만은 적폐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겹다. 또 전기료 인하 같은 문제에서 생색만 내면서 얄팍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얄밉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드루킹 특검 등을 대응하면서 자신의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다른 정치적 반대층의 하자는 지금 기무사 문건이니 대법원이니 하면서 파헤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당신들은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요. 그러면 또 안 내려가느냐? 얼마 전에 약간 반등을 했다고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를 했죠. 왜? 대통령이 퇴근길에 생맥주 쇼도 했고, 김정숙 씨가 폭염 노인도 만나러 가고 소방복도 입었는데 약간 반등이 안 됐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쇼의 법칙에 따르면요. 그래서 약간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론이 조작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통제는 거의 불가능한 채 손을 놓는 국면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언론들까지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잠깐 올라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고, 서민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민이 더 잘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일자리 정부라면서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기다리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자꾸 뭔가를 정부 돈으로 나눠주고 또 누구를 때려잡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대중들이 이제는 신뢰를 거두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창하게 남북평화시효나 적폐청산이나 서민을 위한다라고 총론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디테일한 강론에 있어서 이 정권은 거의 젬병이다라고 이미 실력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영세업자들부터 길거리에 다 망해가고 있고, 또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부터도 망해가고 있고, 청년들의 처지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들을 위하는 척 폼만 잡아본다고 이 일이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야당과 협력해서 뭔가 정치를 끌어가느냐.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을 하고 오색 비빔밥을 만들어서 협치를 강조한다는데, 저는 오늘 이 오찬에 참여하는 보수정당, 한국당 등의 원내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만나서 밥 먹는 거요? 안 먹으면 비난받을까 봐요? 한국당이 지금보다 비난받아서 더 떨어질 지지율이 뭐가 있고 더 떨어질 여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표를 반도 못 모으고 있는 한국당이 뭘 두려워해서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과 밥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드루킹 특검 30일 더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아가서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라고 그리고 TV로 생중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관철될 때 밥을 먹겠다. 과거 야당은 수두룩하게 썼던 이야기입니다. 왜 너네는 못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문재인이 언제 협치했습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개나 짖으라고 무시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불러다가 오색 비빔밥 먹습니까?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웃기는. 한국당은요, 제가 볼 때 구제불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걸 보수라고 믿고 표를 찍어줬어야 되겠는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자, 문재인 왜 개성공단을 제2개성공단을 더 만들겠다고 남측당에 그들에게 얼마의 월급을 주고 몇십만 명을 고용해서 북한에 1년에 10조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올해 안에 북한의 도로와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입장을 좀 밝혀보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고 무슨 덜미가 잡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밥 먹는다고 협치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연 지지율은 끝이 났어요. 사람이 망해가면 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진심으로 겸허해져야 되는데요. 어제 8.15 경축사를 하는 부분을 보니까 한마디로 국내에 자신의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해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하나로의 나라로 가자. 내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적 방향을 고치겠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속 북한과 퍼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빼딱하게 남북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네들이 너무 관여하지 마라는 식으로 사실상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다 해놓고 뭔 협치를 주장합니까? 참 기가 찬 정권입니다.